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이제 어코드를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어코드도 산지 벌써 제가 2월인가 샀어요. 올해 2월 6개월 다 돼가는데 현재 주행거리가 5,000km가 아직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어코드를 좀 많이 타주려고 그러고 있고, 이 차도 뭐 타면 탈수록 장점이 많이 와닿는 그런 좋은 차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부분을 콕 집어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좀 이 어코드를 타면서 느낀 점이나 뭐 장단점을 잡설식으로 그렇게 편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밖에 보시면은 미국 고속도로예요. 미국 5번 고속도로라고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데 거리는 600km입니다. 딱 600km가 나오고 내비게이션으로도 6시간이 딱 찍혀요. 실제로도 6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이제 휴게소 뭐 이런 데 들려서 이렇게 세면장, 화장실 한번 들렸다 가면은 이제 6시간 한 1-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엄청난 직선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와서 생활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거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 보면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미국에 계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이 차를 구입해서 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알고리즘이 있는지 아마 그 미국에 있는 그 한국인들한테 많이 추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그 미국 고속도로나 이런 교통 상황을 아마 이렇게 저보다는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아마 뭐 관광이나 이렇게 한 번씩 와 보실 수는 있어도 이렇게 실제 차를 구매해 가지고 이렇게 다녀서 느끼기에는 또 흔치 않죠. 이런 경험이 뭐 여기서 주재원 생활을 한다거나 유학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단순히 뭐 렌트카 몇 번 빌려 가지고는 느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하고, 이제 자동차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미국 생활에 젖어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혼다 차, 이 도요타 차,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원래 와가지고 저는 약간 국뽕 애국심이 좀 충만해 있어가지고 뭐 현대차를 비난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저기도 많지만, 저는 와서 현대차를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예, 팰리세이드나 제네시스를 와서 제네시스 뭐 GV80이든지 G80이든지 뭐 그런 걸 사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올해 그 작년 12월 말에 왔고 올해 이제 1월부터 이제 생활을 시작한 건데, 우리나라 차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한국 차나 뭐 어떤 차든지 간에 여기 와서 좀 미국은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차를 사면은 공장에서 출고가 돼서 뭐 그런 식으로 배정을 받지만, 여기는 이제 다 그 개인 판매망 딜러라는 게 진짜 딜러죠. 우리나라도 뭐 영업소가, 개인이 하는 영업소가 상당하지만 여기는 아예 그냥 자기가 차를 사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딜러십의 그 사장이 뭐 어코드를 뭐 100대를 주문해서 자기 야적장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뭐 보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차를 빨리 팔아야 되고 재고를 처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차를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은. 그래서
뭐 3만 달러짜리 차인데 2만 5천 달러에 사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차가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뭐 주재원이나 뭐 공무원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견 나온 사람한테 현대자동차가 한 20%씩 할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현행 G80 말고 이제 그 제네시스 브랜드 달고 이제 처음 나온 G80 있잖아요. 중간에 현대차에서 그 제네시스 브랜드로 바뀐 G80, 그 좀 각지고 큰 차. 이제 그 차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까지 할인을 뭐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체류하셨던 분들이 그 차를 사갖고 이제 들어오죠. 너무 싸게, 국내보다 한 1,00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관세도 뭐 내지 않고 국내 제조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뭐 취등록세는 뭐 당연히 낼 거니까 그 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차가 이제 그 미국에서 많이 팔렸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많이 팔렸다,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거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고 뭐 차도 이제 뭐 반도체도 딸리고 부품 수급도 이게 수출 수입이 원활치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차를 빨리빨리 못 만들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뭐 수출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왔었던 1월만 해도 2천 달러를 더 줘야 되고, 정가보다 재수 좋으면 정가에 사는 거고, 팔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뭐 3천 달러 이상을 더 줘야 돼요. 그러면은 국내보다 이제 차가 더 비싸죠. 환율치고 뭐 어쩌고 하면 여기가 차가 좀 깡통 옵션 같이 들어오고 옵션 선택이 좀 제한돼 있어요, 미국 사양은.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갖고 들어갔을 때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어쩌고 이제 그런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충심을 가지고 현대차를 2대를 사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시다시피 본의 아니게 이게 일본 차를 갖다가 2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시에나와 이 어코드를 사게 돼서, 뭐 제가 이제 뭐 이 두 차에 대한 리뷰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뭐 일본 차 샀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쓰시는 분들은 전혀 없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이 2대 일본 차만 2대를 샀냐 그런 분들은 전혀 안 계신데, 제가 스스로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현대자동차가 뭐 당연히 뭐 그 노조의 어떤 뭐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 뭐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뭐 좋죠. 뭐 다 같이 연봉 많이 받고 차 잘 팔리고 하면 솔직히 뭐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내 그 산업들이. 그래서 그리고 국산차가 현대차를 지금까지 여러 대를 타오면서 저는 뭐 외제차보다 손색이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고, 뭐 제네시스 요즘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BMW보다 더 비싸잖아요, 동급보다. G70은 뭐 3시리즈나 뭐 가격이 똑같고 G80은 5시리즈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차가. 그런데도 그렇게 잘 팔리고 미국에서도 전혀 할인을 해주지 않고 지금 현재 오히려 웃돈이 붙어 있는데도 차가 없어서 없어요, 차가. 예. 이미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 자체도 너무 적고 살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공급이 너무 딸리니까 현재는 웃돈이 붙어 있고, 그것이 이제 5시리즈보다 훨씬 비싸다. 심지어 G80 3.3T도 아니고 G80 2.5T 기본 사양인데도 5시리즈 어지간한 것보다 더 비슷하거나 비쌉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값받기에 성공은 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하고 전도 유망하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는 전기차 시대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현대차가 이제 엔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최신형 엔진도 아니고 그냥 계속 옛날 엔진을 숙성시켜 가지고 연비나 뭐 이런 출력이나 이렇게 만지는 식으로만 계속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현행 3.3 터보 엔진이나 2.5 터보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한 엔진이다 보니까 뭐 연비나 이런 출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고도의 지금 뭐 BMW 또 문제는 많죠. 거기도 뭐 차 불나고 저도 BMW를 타봤지만 BMW는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차는. 예. 걔네들은 제가 잡설이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할게요. 운전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BMW는 보면은 뭐가 없냐면 유온 게이지가 없어요. 유온 게이지가. 여기도 보면은 이 어코드도 보면 왼쪽에 뭐가 있나요? 이 오른쪽에는 이 기름 게이지가 있고 왼쪽에는 이 온도 게이지가 있잖아요. 엔진 오일이 몇 도다. 지금 뭐 적정하게 돼 있죠. 어코드는. BMW는 이게 없어요. BMW는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최신형 차는 이게 있나? 저 최신형 차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탔던 뭐 비교적 몇 년까지 나온 차들은 이게 없었어요. 지금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BMW는 이게 좀 높다 그래요. 이 온도가. 뭐 저도 이제 주워 들은 거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엔진의 출력을 최대한 다 쓰는 거예요. 현대차는 이 보증술이나 내구성이나 지금 미국에서도 막 10만 마일 막 이렇게 보증해 주잖아요. 이런 보증 때문에 엔진을 쥐어짜는 이 세팅을 하지 않아요. 그 엔진 뭐 터빈 올리고 뭐 어쩌고 하고 막 분사 앞 높이고 뭐 하면은 당연히 출력은 올라가겠죠. 어차피 뭐 나와서 사후적으로 튜닝하면 다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카파는 있는 건데 당연히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내구성이나 보증 수리를 고려한 조치인데 BMW는 이제 그거를 좀 높여 놓은 거예요. 다른 회사들보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엔진을 완전히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이 카파가 100인 엔진이 있으면 100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엔진이다 원래. 그러면은 한 75 이 정도밖에는 실전에서 나오지가 않는데 실제 주행에서는 BMW는 한 95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이렇게 좋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고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는 모든 차들이 엔진에 다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잘 나가고 다 깔끔하고 물론 뭐 5, 6만 킬로까지 그 정도까지는 그냥 다 탈 수 있어요. 어지간한 서울 시민들은 다 그 정도면은 다 타죠. 그러니까 뭐 10만 15만 이상 타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BMW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5, 6만에서 10만 안짝 타고 다 판단 말이에요. 차를 3, 4년 타고 10년까지 타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그 정도 보증 수리 끝나고 한 2, 3년 정도까지만 그냥 적당히 굴러가게 해놓고 그 내구성이 그거를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킬로 넘어간다 10년 탄다 그러면 엔진이 아작이 나는 거예요. 엔진이 아작나고 미션이 아작나고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 수리를 요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요. 물론 이제 그 정도 탔을 때 뭐 차 수명 다 한 거 아니야 어차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서 보면은 차가 뭐 30만 50만 킬로 타는 차도 엄청 많고 이 장거리를 뛰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재수가 없으면은 초기 상태에도 그런 문제가 올 수가 발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BMW가 별로 안 보여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나 서부같이 이쪽에서 많이 다니는 동네는 BMW 물론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얼바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 공도에서 BMW 거의 없습니다. 예. 뭐 3 시리즈 같은 거는 뭐 많이 사서 시내에서 많이 타죠. 3 시리즈 싸니까 3만 달러 4만 달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차 기민하고 예쁘고 하니까 많이 사는데
걔네들 조금만 몇 년 지나면 다 어디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요. 내구성이 떨어지는 차들은. 예뻐도. 그러니까 벤츠는 오히려 좀 있는데 이게 BMW는 진짜 없는 걸 제가 보고, 아, 이게 BMW가 내구성이 떨어지는 걸 미국 사람도 알고 또 수리비 비싼 걸 알고, 얘네들은 그냥 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에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동네에서나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타는 그런 차구나 라는 거를 제가 얼핏 느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급차라고 하면은 뭐가 많이 다니냐면 당연히 뭐 포르쉐 같은 거는 뭐 최상위 고급차로 많이 타요. 그리고 벤츠를 조금 더 쳐주는데, 그 벤츠도 최신형 벤츠는 별로 사람들이 안 타요. 오히려 옛날 벤츠 같은 거 좀 이렇게 각진 거 사서 그 올드한 거 많이 꾸며서 타고, 많이 저희 복원해서 타고. 현행 고급차 라인 중에 많이 팔리는 건 뭐냐면은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얘네들은 이제 도요타에서 그 느껴본 그 내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급진감과 내구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렉서스를 많이 인정해주고 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이제 장거리를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내구성과 그런 럭셔리와 안락함, 렉서스가 잘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BMW는 차는 처음에 진짜 빠르고 뭐 날쌔고 잘 서고 진짜 그 주행 감각은 일품이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최고죠. 예. 근데 그 내구성에 대해서는 진짜 혼나야 된다, 이 BMW 놈들은. 예. 괜히 걔네들이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 괜히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보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BMW가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보다 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걔네가 차가 그렇게 좋고 하는데도 왜 싸냐 도대체. 예. 싸서 잘 팔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5천만원 정도면은, 5천만원보다 조금 더 좀 5 시리즈 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격이 싸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BMW라는 그런 가치와 그 5 시리즈라는 그 7 시리즈 바로 밑에 그 중형차 상당히 고급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5, 6천 정도면 산다? 그게 너무 가격이 싸다, 포지셔닝이. 근데 그게 나중에 엄청난 그 유지비와, 예, 고장을 선사해준다. 그리고 독일 애들이 잘 만들긴 하지만 그 내구성이 좋게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걔네들이 그 환경 규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품을 뭐 다 쇠로, 철로 다 쓸 수도 없고 연비나 무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수명이 있는 부품은 그냥 수명 다 되면 갈아주게끔 한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뭐 수지 부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엔진 안에 열이 엄청 많이 나고, 이 온도 게이지도 없는 더 열이 많이 받는 엔진에서 그 안에 수지 부품을 넣어놓고 하니 그게 녹아서 삭아서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이 나고 나중에 다 미션도 나가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를 예방 정비를 하라고 어쩌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그게, 일반인한테. 뭔 예방 정비를 해 차를. 예.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약간 뭐 욕먹고 어쩌고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어디든 가든지 블루엔즈 가면은 편하게 고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싸게, 비교적 싼 값에. 요즘은 많이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부품이나 이런 게,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그거를 5, 6천씩 제네시스를 받고 팔 수가 있는 게, G980 더 비싸지만 그만큼 편의 있게 지금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네시스를 산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잡설이었습니다. 하여간 BMW 좋아하지 말자.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왔다. 그리고 아반떼, 신형 아반떼 같은 것도 없어서 못 판다 지금. 팔리세이드도 마찬가지고. 텔룰라이드는 여기 미국에서 제조하지만 그거는 뭐 웃돈이 뭐 2천만원까지 붙어있대요. 텔룰라이드 최상위 모델이 있어요. 무슨 나이트호크인가 뭐 해가지고 진짜 디자인 보면 멋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런 위상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미국 애들은 희한한 게 그런 브랜드 가치를 따지진 않아요. 얘네들은
당연히 뭐 벤츠나 뭐 어떤 전통적인 그런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그런 걸 당연히 좋아하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차가 좋으면 밸류가 있으면 그 차를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의 텔룰라이드를 팔아도 그 차가 밸류가 있고 하면은 뭐 기아든 뭐 현대든지 간에 얘네들은 사주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거는 중국에서 뭐 샤오미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그런 중국하고 그렇게 척을 지고 있으면서도 많이 수입을 해요. 중국에서 대부분의 이 공산품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다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고 좋은 물건이 중국이든 어디서든지 나오면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다 사준다 이거를. 예. 자기네들한테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소비의 국가고, 괜찮으면 싸고 괜찮으면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현대도 기아도 뭐 브랜드로 인해서 옛날에는 좀 그런 서러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괜찮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든 괜찮은 후발주자가 나오면 그냥 바로 아웃이다 그냥. 예. 그래서 항시 투자하고 개발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예, 제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와서 일본 차를 2대나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변명같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아, 이거 뭐 유튜브에 다 올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예, 그냥 재미로만 그냥 봐주시고요. 아무튼 이 어코드는 1.5 VTEC 터보, 굉장히 작은 엔진에 터보를, 조그만 터빈을 얹은 엔진인데 차가 잘 나가고 미국 사정에 잘 맞는다,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이 어코드도 미국 제조예요. 예, 일본에서는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CRV나 뭐 이거나 다 미국 제조가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일본에서 만든 어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일본향 그 하이브리드만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당연히 미국 거 하이브리드, 혼다 저기 어코드 CRV 다 하이브리드 다 미국 제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타고 있는 차랑 거의 뭐 동일한 사양이, 뭐 옵션 사양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사람들이 만든 차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팔리고 미국에도 팔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이제 향의 차이는 있죠. 국내향이냐 미국향이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코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코드가 어떠냐. 이게 차가 조금 이제 끝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성수는 많이 됐지만 지금 캠리도 그러고 이 어코드도 그러고, 이 어코드가 제 차가 이제 세대로 치면 10세대죠 10세대. 이제 11세대가 이제 내년쯤 되면 아마 선보일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미국에는 아마 내후년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도 내후년 한 중반 정도 되면은 나올 것 같으니까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신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각오는 해야 된다. 인제 사시는 분들은 금방 이제 1, 2년은 금방 가잖아요, 차 사고 나면. 그러니까 모델이 체인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시빅은 최근에 바뀌었죠. 그 시빅은 보니까 이 어코드랑 더 비슷해졌어요. 어코드의 여러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부품을 같이 공유를 많이 하고 있고, 시빅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최신형이. 근데 뭐 그 혼다도 마찬가지로 얘네도 뭐 지금 엔진 개발은 이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차들이 뭐 새로 바뀐 엔진이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개발해 놓은 엔진을 갖다 계속 쓰고 있죠. 여러 차에 돌려치고 있는데 이 1.5 터보 엔진 VTEC, 그 VTEC의 그 환상이 있었는데 이 차를 타면서 뭐 작은 배기량이기 때문에 그 VTEC의 그 멋진 그거는 잘 몰라요. 옛날에 그 VTEC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그게 가슴 뛰는 그런 단어였는데, 요즘은 뭐 그런 기술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현대에서 쓰는 뭔가요? 그 CVVL인가? 뭐 그게 뭐 VTEC하고 똑같다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고. 그리고 이 차가 어쨌든 이제 거의 사골급으로 가고 있어요.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사골인데, 이제 완전히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또 다른 뭐 새로운 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미션은 뭐 어쨌든 숙성이 돼 있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증가하는 이슈가 3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그냥 수구로 들었죠. 예. 그게 그냥 연식 변경하면서 지네들이 조금 뭔가 보강을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차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엔진 오일을 찍어보거나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은 편인데, 엔진 오일 양은 그냥 항상 적정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지금 이제 5,0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엔진 오일 색깔이 아직도 맑아요. 예. 휘발유차가 뭐 대체로 디젤차보다는 그런 성향이 다들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탔던 차들은 찍어보면 좀 있어 금방 시커매졌었거든요, 엔진 오일들이. 근데 이 차는 지금 5,000km나 탔는데도 아직도 엔진 오일이 그렇게 그 맑은 노란 그 국물의 색깔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예, 특이하고, 원래 이런 좋은 엔진은 원래 이런 건가? 예. BMW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BMW도 금방 시커매졌던 것 같은데, 휘발유인데도. 네, 좀 그랬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차는 하여간 지금 현재 5,000km 주행해서 한번 가를 때가 됐는데도 맑은 색깔과 적정한 용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를 뭐 엄청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200km까지는 나갑니다. 제가 이제 한번 밟아봤는데 200km까지는 나가는데 아무래도 배기량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션에 어떤 뭐 기어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뭐 CVT라서 이 미션을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한 200km까지는 밟으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아주 호쾌하진 않고 180까지는 충분히 180km까지는 잘 나가요. 잘 나가고 200km 180 넘어서는 좀 이제 힘들게 더디게 올라가고, 실용 구간인 뭐 80에서 150 정도까지는 아주 편안하다. 예. 보통 뭐 1.5 엔진 가지고 뭐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잖아요. 예, 배기량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배기량이 높은 큰 차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고속도로에서의 이 여유감 때문에 큰 배기량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과 1.5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불안하죠, 이게. 이게 과연 고속도로에서 잘 여유있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달려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고속 크루징 상황에 아주 잘 맞는다. 1.5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여유있게 가고, 오히려 저속에서보다 100km에서 150km 사이에서 굉장히 차가 여유있고 풍부하게 움직여줘서 대배기량이 아닌데도 당연히 배기량의 한계는 느낄 수 있지만 1.5 치고는 너무 잘 나가서 만족스럽습니다. 예, 괜히 사람들이 이 차를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가 1위가 뭐냐면 혼다 시빅이에요. 그리고 2위가 혼다 어코드입니다. 뭐 트럭 같은 거 빼고 트럭이 뭐 제일 당연히 잘 팔리고, 일반적인 차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혼다 차 두 대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5 터보. 이 1.5 터보 엔진 CVT 미션 원전 두 대가 제일 많이 팔리는
미국의 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과 미션은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그 미국 놈들한테. 미국 놈들이 엄청 까다롭단 말이에요. 다양한 인종과 이 성격 급한 정신병자들과 또라이들이 엄청 많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전체적인 수준이 낮습니다. 예. 낮아요. 미국에도 물론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니까 굉장히 똑똑한 놈들이 어디 다 포진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교육 수준도 낮고 이렇게 넓은 땅덩이에서 농사만 지어도 그냥 충분히 먹고 살기 때문에 뭐 한국과 뭐 이런 저기 국제 정세에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지구본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자기네 나라 어디냐고 찍어보면 모르는 놈들이 태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보시듯이 이상한 놈들도 많고 주사 안 맞으려고 뻗이고, 예. 그리고 뭐 총질하고, 참 답답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죠. 미국에 오면 아시안들 막 때리고 그렇게 이상한 허접한 놈들이 많은데, 그 허접한 놈들이 다 이 차를 사고서 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까다로울 수 있고, 막 차가 마음에 안 들면 아마 딜러사에 가갖고 차 갖다 받고 총질했을지도 모를 놈들이에요. 심지어 이 차를 살만한 미국의 사람들은 일반 서민인데 이 차는 굉장히 싼 차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차 등급에 비해서. 근데 아무런 저기가 없이 찬사만 받고 있다, 이 차는. 예,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만이 좀 있는데, 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불만 없이 이 차를 빨아주고 있다. 이 차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예. 이 차의 매력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크루징 할 때 있습니다. 지금 혼다 센싱 켜놓고 가고 있는데 아주 잘 가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카메라 들고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안한 감이 없고, 이 센서와 이 카메라와 이 자동차 카메라 아주 믿을 수 있고 작동을 잘 합니다. 차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네에 따라 좀 틀려요. 이건 좀 여기는 그나마 차선이 잘 보이고 있고, 눈으로 잘 보이는 데는 잘 잡고, 눈으로도 잘 안 보이는 데는 못 잡고, 예, 그렇고요. 이 차에서 제가 주로 느끼는 단점은 이제 내장재와 어떤 그런 안락성이에요. 엔진과 미션은 뭐 미국 사람들도 다 박수를 치고 있으니 제가 뭐 따로 불만을 제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뭐 성능과 내구성은 검증이 됐다. 예, 그렇게 확실하죠. 그거는 2.0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차보다 $5,000가 더 비싸요. 그래서 2.0 엔진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CRV도 2.0이 아니었고 다 2 엔진,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서 1.5 터보 엔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뭐 기름 증가나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뭐 별 문제 없이 다 검증이 이미 된 상태 같다. 예.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추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차는 안에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타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제 좀 편하고 해야 되는데, 이 차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하다. 국산 차에 비해서. 국산 동가의 차는 뭔가요? 그랜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랜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약간 안락성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는 좀 그런 안락성은 떨어지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연비 때문에 지금 보시면 8리터 100km예요. 그러면 연비가 12.5km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고속도로 타가지고 조금 올라갔는데 12.5km가 나온다, 고속도로 연비가. 그리고 시내에서도 이거랑 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연비가 진짜 좋아요. 터보 차고 휘발유 차고 차가 이렇게 큰데도 11km 정도는 그냥 편하게 타도 나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가 있죠. 차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고 악셀을 끝까지 밟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차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장재들을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많이 썼어요. 예, 이런 것들도 다 아내가 요것만 이렇게 좀 고급 우레탄 재질이고, 요 밑에 있는 이런 재질들은 눈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다 이렇게 성형한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다 비어 있어요, 안에가. 그래서 이런 내장재에서 오는 풍부한 느낌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모르는데, 이 천장 이런 것도 보면은 검정색으로 돼서 그냥 눈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얇은 박스 종이 같은 겁니다. 물론 뭐 10년 20년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 없다 할 수 있겠지만, 만져보면 딱 그 무슨 프린터 같은 거 사고 나면은 그 프린터나 뭐 컴퓨터도 그렇겠지만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종이 포장 같은 거 있죠. 양쪽을 딱 잡아주는 거, 프린터를 박스에서 딱 꺼냈다 할 때 양쪽에서 잡아주는 무슨 계란판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그런 성형한 그런 종이 같은 거, 제가 참 말로 완충제라고 해야 되나? 딱 그런 골판지 이렇게 압착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겉에는 이렇게 헝겊으로 좀 쌓여져 있긴 한데, 이거를 눌러보면 그 종이가 꾹 눌러보면 종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요. 찢어지는 소리, 찌그러지는 소리. 예.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썼고, 그러니까 원가 절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이 차를. 굳이 원가 절감 때문에 뭐 이거 뭐 그렇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거 대체재를 쓴다고 해서 무게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벼운 소재,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얼른 봤을 때는 큰 저기가 없지만, 손색이 없지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차 무게가 얼마냐? 1430kg입니다 1430kg. 무게가 엄청 가벼운 거예요. 1430kg면. 이 차가 실내를 타보면 운전석 쪽이나 이런 조수석 쪽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냥 충분히 뭐 탈만한 사이즈고, 그냥 중형차인데 넓은 차는 아니에요. 이 차가 폭이 넓진 않아요. 근데 앞뒤로 길게 빼놨죠. 그래서 뒷자리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캠리보다 더 넓고, 그랜저보다는 좀 좁고, 소나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에도 약간 암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의자가 좀 짧다고 해야 되나? 의자가 두껍지가 않아서 무릎 공간은 많이 나오는데 허벅지 공간은 좀 이렇게 짧은 좀 그런 수를 써놨고, 어쨌거나 차가 이제 길고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1430kg는 대단하다. 예, 대단한 무게다. 그러니까 이 차가 연비가 12.5km가 누적연비, 이게 누적연비거든요. 5000km 탄 누적연비가 12.5km가 나올 수가 있죠. 이 차는 철저히 연비만을 위해서 세팅된 차입니다. 터보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 터보로 출력을 보조해 주긴 하지만 연비 위주로 세팅이 돼 있고, 이 전체 출력은 옛날 이제 2.4 엔진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이게 무슨 스포츠 사양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스포츠성이 있지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비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악셀레이터를 엄청 둔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악셀레이터를 둔하게, 미션 세팅도 연비 위주로. 그러니까 악셀을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많이 나가게 해놨어요. 그리고 중간부터는 허당을 치는 경우가 많죠, 저배기량 차들은. 그랜저도 마찬가지. 그랜저도 2.4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나가게 해놓고 중간 이상부터는 뭐 고속도로 나가보면 허당을 칩니다. 그게 그런 세팅을 해놨는데, 이 차는 처음에 허당이고 중간부터 꾹 밟아줘야 악셀이
작동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강제 연비 운전을 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제 차가 이제 저단 기어를 물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기민해지고 그런 느낌은 확실히 생겨납니다. 그 주행 성능과 연비와 이런 거는 뭐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다. 예. 그렇지만 그 연비를 위해서 이 내장의 품질을 조금 양보를 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가격을 생각하거나 어떤 차의 컨셉을 생각하면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재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자가 제가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자, 이 엉덩이, 이 허벅지가 짧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푸근하게 감싸주지 못하고 대충 걸쳐 앉아 있는데 인체공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극찬했던 시에나 의자 같으면은 뭐 집의 소파보다 더 편할 정도인데 이 차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 시에 굉장한 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이 차를 만약에 내가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하면서 6시간 운전한다 하면 아마 몸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다 센싱이 있고 하니까 거의 그냥 대부분을 이렇게 크루징을 얘가 해주니까 저는 그냥 좀 계속 이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혈액순환을 해주고 하니까 조금 나은 거지, 안 그랬으면 이 의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도요타 차가 혼다보다 더 의자가 더 좋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뻔 했는데 캠리를 가서 그래서 앉아봤어요. 제가 캠리를 살까 그랬나? 캠리 하이브리드를. 가격은 똑같습니다. 예, 가격은 똑같고 캠리 하이브리드,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어코드 1.5 터보 뭐 이거 다 가격 다 똑같아요. 근데 가서 앉아보니까 그것도 별로더라고요. 캠리도 의자가 아주 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뒷좌석은 뭐 어코드보다 더 좁고 캠리가 시야도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 의자도 불편하고 그거는 좀 별로더라고요. 차가 겉에 디자인은 좋은데 별로예요 캠리가. 그래서 캠리 의자도 이 차만큼 의자가 썩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의자는 우리나라 차가 참 편한 것 같아요. BMW도 의자가 편한가?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장거리 운전 시에 안락성은 BMW가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맞아요. 그렇고 오디오 소리 좋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예. 오디오가 이제 저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저음은 좀 강하게 하고 고음은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고,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오디오가 좋다고 하니까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 제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서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3 이렇게 했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음을 마이너스 3까지 죽여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고, 그 다음에 앞뒤에 그 투웨이 똑같은 세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리의 앞뒤 밸런스가 너무 좋다. 다만 이제 이 뒷선반에 올라가 있는 6.5인치 미드우퍼가 트렁크를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선반에 방음 방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안문짝하고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지금 현재 순정 상태에서 음질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음압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럼 뭐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이죠, 트렁크에다가 뭐 박스를 큰 걸 하나 넣으세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만 뭐 트렁크라든지 뭐 이렇게 좀 트렁크의 상당 부분 부피를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부피 있는 적재물을 트렁크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트렁크의 최적이 줄어들어요. 이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차가 베이스가 살아날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별로 오디오를 특별히 투자 안 하면서 소리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트렁크에 부피 큰 짐을 한번 넣어보셔라. 그러면 전체적인 음압이 상승합니다. 예. 그럼 뭐 뒷선반에 스피커가 있는 차량이라면 어떤 차든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오디오가 참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로 가고 있는데 이게 버전이 잘 안 맞으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는데 얘네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안드로이드 이 차에 있는 혼다 뭐 이 오퍼레이션 이 시스템이 버전이 안 맞으면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최근에 좀 답답하다가 어느 날 또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또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케이블을 많이 타는지 중간에 이거 케이블을 건드리면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케이블을 건드리면 갑자기 이게 또 안드로이드 오토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건 이 차뿐만 아니라 그 시에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케이블을 제가 삼성 거 정품 케이블을 쓰고 있는데 하여간 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게 문제인 건지 자동차 오디오가 문제인 건지 뭔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자꾸 재접속을 한다, 끊어졌다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